우리 사돈댁은 멍청해서 다루기가 쉬워요. 이번에 돈도 그냥 빌려주더라고. 어머, 김 여사님,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어머님, 지금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우아하던 미소가 일그러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사연을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을 향해 좋은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5살 이수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죠. 간호조무사 3명이 함께 일하는 곳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평소와 같던 오늘, 저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제 친정 부모님을 이용해서 말이죠. 손에 든 스마트폰이 무거웠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긴 녹음 파일 하나가 제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김명희 여사는 늘 우아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자세가 곱고 말투는 부드러웠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분에게 압도당했어요. 명문가 종갓집 며느리라는 품위, 고급 한복을 입은 모습, 찻잔을 드는 손놀림까지 모든 게 고상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가족이잖니. 사돈댁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말하며 제 친정 엄마를 자신의 사교 모임에 데려가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과수원에서 일하시다가 처음으로 호텔 라운지에 가보셨다며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사주신 샤넬백을 들고 행복해 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계산이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누이 김서연이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31살인 시누이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석사까지만 마치고 결혼도 안 한 채 집에서 레슨만 하고 있었죠. 수진아, 서연이가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어. 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니 우리 집안 경사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니. 서연 씨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말이야.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 학비에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1년에 1억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댁은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셨어요. 남편 정훈의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고요. 돈이 없을 리 없었죠.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스쳤어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충북 영동에서 아주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셨어요. 포도와 사과를 키우셨죠. 어머니 박순이는 새벽마다 농협에 나가 일손을 거들며 푼돈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에서도 가난한 축에 속했어요. 겨울이면 방이 추워서 이불을 2장씩 덮고 잤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더위를 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제게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시골 학교 도서관이 제 놀이터였어요. 겨울엔 도서관이 따뜻했고 여름엔 시원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세상을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서울대에 갈 거라고 했고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0살 서울대 의예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따서 저희 셋이 나눠 먹었어요. 그 사과 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먹어본 사과 중에 가장 달콤하면서도 아삭했죠. 대학 시절은 전쟁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과외를 했어요.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엔 과외 일을 했죠. 잠은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친구들이 MT 가고 동아리 활동하고 연애할 때 저는 도서관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오갔어요.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굽은 허리가 눈에 밟혔거든요. 본과에 진학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피부과 전문의가 됐어요.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강남의 한 피부과에 취직했죠. 5년 동안 월급쟁이 의사로 일했습니다. 연봉은 좋았지만 저는 제 병원을 갖고 싶었어요. 37살 저는 과감하게 개원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강남에 작은 피부과 의원을 열었어요. 처음엔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홍보도 어려웠고 경쟁도 치열했죠. 하지만 성실하게 진료했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자 환자가 늘었고 2년 차엔 직원 1명을 더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제 병원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어요.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37살 그때 김정훈을 만났습니다. 정훈 씨는 병원 건물 관리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41살, 178cm의 키에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죠. 원장님, 건물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일을 정말 꼼꼼하게 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대충 점검하고 가는데 정훈 씨는 구석구석 확인했죠. 원장님, 여기 필터 교체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먼지가 많이 쌓였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배관 연결 부분이 좀 약해 보이는데 제가 보강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두 번 더 만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원장님은 언제 개원하셨어요? 5년 전쯤이요. 아직 갈 길이 멀죠.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혼자 병원 운영하시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훈 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어느 날 정훈 씨가 말했어요. 원장님, 제가 사실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럼 왜 여기서? 아, 이건 아버지 회사 일을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물 관리 회사도 하시거든요. 제 본업은 IT 보안 솔루션 회사예요. 그러시구나.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정훈 씨의 겸손한 태도가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 후 정훈 씨가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저랑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처음엔 업무적으로 만났지만 만날수록 끌리더라고요. 원장님이 환자분들 대하시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37살에 처음 받는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김 대표님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훈 씨는 제 배경을 알고도 개의치 않았어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
제가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오히려 그런 점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으로 컸지만 수진 씨처럼 뭔가를 스스로 이뤄낸 게 없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훈 씨가 더 좋아졌습니다. 1년 후 정훈 씨가 청혼했어요.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반지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비싸 보였죠? 네, 좋아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시댁이었어요. 강남 대치동 45평 아파트. 제가 사는 마포구 25평 아파트의 2배 가까운 크기였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새 옷을 입고 오셨어요. 백화점에서 산 옷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6살, 허리가 굽으셨지만 정장을 입으니 꼿꼿해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73,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아빠,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하지만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현관부터 달랐어요. 대리석 바닥에 간접 조명, 신발장엔 고급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더 놀라셨을 겁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에는 서예 작품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소파는 가죽이었고 티테이블 위엔 고급 찻잔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고 손톱은 연분홍색으로 정갈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죠. 안녕하십니까? 수진이 아빠 이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편하게 지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우아하게 올라갔어요.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직접 키운 사과 한 박스였어요. 별것 아니지만 저희 과수원에서 키운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직접 키우신 거라니. 고맙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눈엔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사과 박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다는 걸요. 순간적으로 스쳤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준도 나오셨어요. 71살, 180cm가 넘는 큰 키의 고든 자세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죠. 반갑습니다. 시아버지가 악수를 청하셨을 때 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순간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악수를 하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버지를 한참 보시다가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좀 과묵해요. 성격이 조용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식사는 호텔 일식당에서 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약해둔 곳이었죠.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사시미, 스시, 구이, 조림. 음식이 계속 나왔어요. 부모님은 젓가락을 드는 손이 어색하셨습니다. 이 참치는 일본 오마산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권했지만 아버지는 작게 드셨어요. 입맛에 안 맞으셨던 거죠. 수진 아버님, 어떤 작물을 키우세요? 포도랑 사과를 키우고 있어요.
아, 농사를 하시는구나. 요즘 농사가 잘 되나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힘드시겠어요. 농사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했어요. 남편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정훈이도 연대 경영학과를 나왔죠. 서연이는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좋은 집안이시네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가문이라는 게 말이죠.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품위를 지켜야 하고 체면도 중요하고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위축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자주 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우리랑은 너무 다른 세상 사람들이더라. 아빠, 괜찮아요. 정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훈이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어머니가 좀 부담스럽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네, 엄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보시던 그 눈빛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300명이 넘었어요. 대부분이 시댁 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교 모임 친구들,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친척들까지. 제 친정 쪽은 30명 정도였어요. 과수원 동네 분들, 친척 몇 분, 의대 동기들이 전부였습니다. 하객 대기실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시댁 쪽은 고급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친정 쪽은 평범한 정장과 한복이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이 한복은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고급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분홍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 금박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한복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그렇게 비싼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손으로 옷감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뭐라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친정 어머니가 이뻐 보이셔야 제 체면도 서죠. 시어머니의 미소는 완벽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사진도 함께 찍었죠. 사돈댁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네. 과수원 동네 아주머니들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환대한다고요. 신혼집은 서울 마포구에 마련했습니다. 25평 아파트였어요. 시댁에서는 가전제품을 사주셨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신혼집 마련하느라 힘들었지? 이거라도 써라. 시어머니가 봉투를 주셨어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한테 주는 건데. 받아. 저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은 평온했어요. 정훈 씨는 여전히 성실했고 저는 병원 일에 집중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한강공원을 걷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병원은 잘 되고 있니? 네, 어머니. 요즘 환자분들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 바쁜 게 좋은 거야.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제게 항상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원 이야기도 물어보시고 건강은 어떤지도 챙기셨어요.
정훈이 잘 챙겨주고 있니? 네, 잘해줘요. 우리 정훈이가 좀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애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어. 네 어머님도 모시고 와. 네? 무슨 모임인데요? 우리 동네 부인들 모임이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이지. 다들 좋은 분들이니까 수진 어머님도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엄마를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첫 모임 날 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갔어요. 거실엔 여자분들이 1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소개할게요. 우리 사돈댁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엄마는 어색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다 편한 사이니까. 시어머니가 자리를 권했어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요즘 골프장이 너무 복잡해요. 주말엔 예약도 힘들고. 맞아요. 저희는 아예 평일에 일찍 가요.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시죠? 저도 같이 가려고요. 좋아요. 파리 신상 가방 사러 가야죠. 엄마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골프도 안 치시고 아직 해외여행도 가본 적 없으셨거든요. 어머니는 평소에 뭐 하세요? 한 부인이 물었어요. 저는 과수원 일 거들고 있어요. 아, 농사하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 안 하려고 해서 큰일이래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귀한 거죠.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동정하는 느낌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거기 가면 엄마가 할 말이 없어. 다들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 엄마, 그래도 엄마 챙겨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가끔만 가면 돼요. 그래, 알았어. 내 시어머니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가야겠지. 엄마는 불편해하셨지만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엄마를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이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백화점에서 봤는데 생각나더라고요. 명품 가방이었어요. 루이비통 토트백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뭐가 비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엄마는 난처해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엔 화장품 세트가 왔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어요. 어머니 피부가 좀 거칠어 보여서요. 이거 쓰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한 달 후엔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사 쓰세요. 엄마는 점점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니? 엄마가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엄마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받기가 미안해. 6개월이 지나자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다니. 그러게요. 엄마 복 받으신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과수원 일을 하시다가 삐끗하셨대요. 제가 병원 예약을 하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며? 내가 좋은 한의원 알아. 거기 원장님이랑 내가 친한데 예약해 줄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야. 넌 바쁘잖아. 내가 해줄게. 어머님 모시고 강남으로 와. 시어머니는 정말로 한의원 예약을 해주셨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갔더니 원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명희 씨 사돈 어머니시죠? 잘 오셨습니다.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한약도 지었어요. 비용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낼 거야. 시어머니는 제 카드를 받지 않고 자기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엄마는 감격하셨습니다. 사돈댁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사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 이후 엄마는 시어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수진아, 너희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야.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니? 저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시어머니가 대신 챙겨주시니까요. 결혼 7년 차가 되던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에 합격했어. 신우이 서연은 31살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해서 석사까지 마쳤지만 그 이후로는 집에서 레슨만 하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서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치?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밤낮으로 연습하고 오디션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맞아.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서연이가 해냈어. 이게 마지막 기회였거든. 이번에 안 되면 서연이 피아니스트 꿈은 끝나는 거였어. 그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유학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한데. 복잡하다고요? 학교 측에서 재정 증빙을 요구하는 거야.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찍혀 있어야 비자가 나온대. 그래서 일단 현금으로 2억 정도가 필요해. 2억이요? 응. 학비랑 생활비를 증명해야 하거든. 그 돈을 통장에 넣어뒀다가 증빙하고 나면 다시 그대로 갚는 거지.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병원도 요즘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아니야, 수진아. 내가 직접 돈을 내라는 게 아니야. 그럼요.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친정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 순간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네.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 우리가 당연히 갚을 거고. 이자도 드릴게. 은행 이자보다 더 쳐드릴게. 어머니, 저희 부모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과수원 일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알아. 그런데 어머님이 땅이 좀 있으시잖아. 과수원 땅 말이야. 제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땅인데요. 수진아, 팔라는 게 아니야. 잠깐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면 되잖아. 아니면 잠깐 팔았다가 우리가 돈 갚으면 그걸로 다시 사시든지. 하지만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야? 가족이잖아. 그동안 내가 내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병원도 데려가고 선물도 하고 모임에도 데려가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회사도 있으시고 아파트도 있으시잖아요. 회사가 요즘 힘들어. 관세가 올라서 무역이 막히고 손해가 많이 났어.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이미 있고 우리도 당장 현금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도 수진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서연이 인생이 걸린 문제야. 피아니스트로선 마지막 기회거든.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끝이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줘. 꼭 좀 부탁드려. 나중에 꼭 갚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댁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 정훈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회사가 요즘 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런데 못 낼 정도는 아닐 텐데. 왜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해. 체면을 많이 따지시거든. 남한테 손 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 그건 어머니 생각이 좀 다른가 봐. 사돈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강요는 안 할 거야. 그래, 고마워. 주말을 기다려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과수원은 봄꽃이 만개한 상태였어요. 사과나무마다 하얀 꽃이 피어 있었고 포도순도 푸르게 돋아나고 있었죠. 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과수원을 돌보셨어요. 손등엔 흙이 묻어 있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왔니, 우리 딸. 밥은 먹었어? 네, 아빠. 오는 길에 먹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였지만 제겐 가장 편한 자리였어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눈치채셨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엄마. 시댁에서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결국 털어놨어요. 신우이의 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증빙 2억이라는 금액까지. 엄마, 아빠, 저도 이런 부탁 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하셔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과수원이 보였죠. 2억이면 땅을 팔아야겠구나. 아빠,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야. 해드려야지. 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수진아, 사실 아빠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슨. 내 시아버지 김태준 사장님 말이야. 아빠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야. 아빠가 26살 때 서울에서 건축 일용직 일을 했거든. 가난했지만 돈 벌어서 고향에 돌아와 땅 사고 농사 짓겠다는 꿈이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을지로 빌딩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어. 12층 높이였지. 오후 2시쯤 위층에서 철근을 올리고 있었는데 밧줄이 풀렸나 봐. 철근 하나가 떨어졌어.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현장 점검을 하러 온 사람 머리 위로.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기계 소리에 묻혀서 못 들었지.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옆으로 확 밀어냈어. 설마 그분이 내 시아버지셔. 김태준 사장님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일 이후로 내게 큰 보상금을 주셨고 아빠가 시골에서 과수원을 차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몇 달 입원했었어. 그런데 내 병원비도 모두 내주셨지.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덕분에 아빠는 고향에 돌아와 과수원을 시작할 수 있었어. 퇴원하신 후에 사장님은 연락을 끊으셨지.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러신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정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아버님 성함을 듣고 혹시나 했어. 김태준.
결혼식 날 보니까 정말 그분이 맞더라. 30년이 지났지만 아빠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모른 척했어. 괜히 사돈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사장님도 나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역시 모른 척 하시더라. 아빠,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분께 은혜를 제대로 갚고 싶어?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아빠는 가장으로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분 덕분에 내가 있는 거고 우리 가족이 있는 거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땅을 파는 건 단순히 시댁을 돕는 게 아니야. 그때의 은혜를 갚는 거지.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빠, 너무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그래도 해드려야 해. 뭐가 대수야.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어요. 우리 땅이 모두 합치면 1만 평이 넘어. 그 중에 3천 평만 팔면 돼. 그 땅이 평당 100만 원쯤 하니까 3억은 나올 거야. 3억이요? 응. 빌려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쓰면 되지. 나중을 위해 좀 남겨두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수진아, 명희 씨가 우리한테 그동안 정말 잘해주셨잖니? 병원비도 내주시고 선물도 많이 하시고. 보답해야지. 부모님은 시어머니의 호의에도 빚을 지셨다고 생각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께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건 아빠가 30년 동안 바라던 거야. 은혜를 갚을 기회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정말로 땅을 파셨어요. 3,000평짜리 포도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가꾼 땅이었죠.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든 땅이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한 달 후 3억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아버지는 시댁 계좌로 보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송금 확인하셨죠? 그래, 수진아. 정말 고마워. 사돈 어른께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제 서연이 비자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 어머니, 꼭 갚아주셔야 해요. 저희 부모님께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돈이에요. 알아. 당연히 갚을 거야. 이자까지 쳐서 드릴게. 서연이 통장에 넣어뒀다가 증빙 끝나면 바로 갚기 시작할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돈을 보낸 지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사돈댁이 오늘 백화점 가자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갈래? 엄마, 저 오늘 병원에 환자 볼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엄마랑 사돈댁이랑 둘이 다녀올게. 네, 엄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다음 주 수술 스케줄을 확인해야 했어요.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훈 씨는 먼저 자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백화점에서 사돈댁이 가방을 선물해줬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사주시더라.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엄마가 들고 있는 가방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루이비통 클래식 백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소 500만 원은 하는 가방이었거든요. 2억을 빌려간 지 일주일 만에 5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니요. 명품 가방은 살 수 있는데 왜 돈을 빌렸던 걸까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여유 있는 분이니까 씀씀이가 그냥 큰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2주일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신우이 서연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사진엔 청담동 명품 거리가 보였습니다. 서연은 샤넬 매장 앞에서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청담동 쇼핑, 샤넬 러버, 행복한 하루, 유학 준비. 해시태그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우와, 언니 완전 부자네요. 유학 가기 전에 쇼핑 제대로 하시네요. 샤넬 가방 몇 개 샀어요? 부럽부럽.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놓고 명품 쇼핑을요?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신우이의 인스타그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됐어요. 3일 후 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디올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에는 디올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0만 원은 쓴 거였습니다. 그것도 2주일 만에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혹시 시어머니한테 전화 오면 통화 녹음 좀 해줄 수 있어요? 녹음? 갑자기 왜?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바빠서 엄마랑 시어머니 대화 내용을 나중에 듣고 싶어서요. 엄마 목소리도 듣고. 사실 저는 의사로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게 좋다고 배웠거든요.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핸드폰에 녹음 앱 있죠? 통화할 때 그거 켜두시면 돼요. 아니면 만나실 때도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녹음해 두시고요. 그래, 해볼게. 엄마는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의 인스타그램엔 명품 쇼핑 인증이 계속 올라왔어요.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물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죠. 금요일 저녁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제가 집들이 선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 다음 날 오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혼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잘 지내셨죠, 어머니? 거실로 들어섰어요. 신우이 서연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수진 씨. 오랜만이네.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샤넬, 디올. 태그가 아직 붙어 있는 새 가방들이었습니다. 와, 예쁜 가방 많이 사셨네요. 서연 씨가 밝게 웃었어요. 응, 유학 가기 전에 좀 사두려고요. 거기는 명품 가격이 비싸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지만 저는 침착하게 웃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유학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응, 비자 신청 중이에요. 다음 달 중순쯤 출국할 것 같아. 학교에서 연락 많이 와요? 그럼요. 오리엔테이션 일정이랑 기숙사 배정 이런 거 계속 연락 와요. 서연 씨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근데 서연 씨, 인스타 보니까 쇼핑 진짜 많이 하시던데.
용돈 많이 모아뒀나 봐요. 서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냥 필요한 것들 좀 샀어요. 명품이 유학에 필요해요? 그냥 궁금해서. 뭐, 그것도 필요하죠.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이면 수준이 있잖아요. 기죽으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러니? 서연이가 유학 가서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 이 정도는 품위 유지비야. 품위 유지비요? 그럼 빈 국립음대 다니는 사람이 옷이나 가방이 초라하면 되겠어? 이게 다 우리 집안 체면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돈 제 친정에서 빌려드린 돈 아니에요? 재정 증빙용으로 통장에 넣어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가 개인 돈으로 품위 유지비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가방들은 어머니 개인 돈으로 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시댁에 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봤어요. 무슨 서류? 카드 명세서요.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사진 찍어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 서류를 공개된 곳에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연 씨 카드 명세서. 지난 한 달간 명품숍에서만 6천만 원 쓰셨더라고요. 서연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카드 명세서. 같은 기간 3천만 원. 합치면 9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9천만 원을 명품 쇼핑에 쓰신 거예요. 재정 증빙용으로 쓸 돈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유학 비용이 아니라 명품 사려고 빌린 거예요? 아니야. 유학 비용 맞아. 그냥 좀 썼을 뿐이지. 나중에 다 갚는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땅 팔아서 어렵게 들인 돈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일구신 땅인지 아세요? 그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시면 안 되죠. 수진아, 너무 속 좁게 구는 거 아니니? 가족 사이에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빌린 돈이야. 우리가 어떻게 쓰든 우리 자유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진짜 갚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뭐라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나눠요. 전 이만 가볼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예, 갑자기 어딜 가? 집에요. 남편한테 이 사실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사돈끼리 이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정훈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9천만 원을 명품 쇼핑에 쓰셨어. 한 달 만에요. 정훈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해, 수진아. 정말 몰랐어. 알았으면 달라졌겠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드렸던 돈 당장 갚으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9천만 원을 써버렸잖아요.
남은 돈이 1억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유학 간다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어, 이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친정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2년 동안 받은 친절이 다 거짓이었다고? 그리고 내가 저번에 말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보상금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고 땅까지 파신 건데 정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저는 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나 엄마한테 녹음 부탁했어요. 시어머니랑 통화하거나 만날 때 녹음하라고. 녹음? 응. 뭔가 이상하면 항상 기록을 남기려고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거든. 정훈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뭔가 녹음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오늘 사돈댁에 모임이 있대. 엄마도 오라네. 엄마, 오늘 꼭 녹음해 주세요. 핸드백에 핸드폰 넣어두시고 녹음 버튼 누르고요. 알았어, 수진아. 그리고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시거나 하면 그때 친구분들이랑 무슨 얘기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냥 걱정돼서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이고 걱정은. 알았어. 전화를 끊고 고민했습니다.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게 나을까? 하지만 결정은 제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시댁 근처까지 갔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였어요. 시댁 아파트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4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세요? 시댁 현관 앞이야. 수진아, 엄마,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올라갈게요.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아파트 로비로 달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댁층으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현관 앞 복도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한참을 우시다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돈이 모임 친구들한테 엄마 뒷담화를 하는 걸 들었어.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내가 녹음하라고 해서 핸드백에 핸드폰 넣어뒀거든. 화장실 갔다 와서 확인했더니 다 녹음돼 있더라.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건네셨어요. 들어봐. 수진아.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가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창피해. 어떻게 저런 말을. 엄마 잘못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차에 엄마를 태우고 집으로 모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화장실 가셨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도통 말이 없으시네. 시골에서 과수원 하시던 분이에요. 아, 농사하시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집 옛날 식모님이랑 비슷한 스타일이죠. 손도 거칠고 말투도 좀 투박하고 웃겨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에이, 김 여사님, 그래도 사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아요. 본인은 모르니까. 제가 사실 저분한테 좀 잘해줬거든요. 어떻게요? 명품 가방도 사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이런 모임에도 데려오고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당연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땅이 좀 있으세요. 과수원 땅. 이번에 우리 서연이 유학 비용 2억 빌렸거든요. 어머, 2억을요? 네, 그것도 평생 흙만 만지던 사람이 땅 팔아서 준 거예요. 제가 좀 부축이니까 바로 내놓더라고요. 더 큰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내셨어요?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호의에 약하거든요. 좀 잘해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게 편해요. 뭘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돈은 갚으실 거예요? 갚긴 뭘 갚아요. 준 사람이 바보지. 각서 한 장 써달란 소리도 못하는 숙맥들이야. 진짜요? 그럼 안 갚으셔도 돼요? 당연하죠. 뭐 나중에 조금 갚는 척은 해야겠지만 전부 갚을 생각은 없어요. 내가 명품백에 던져주니까 감격해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2억이 아니라 3억을 달래도 줬을걸?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니까 지들이 진짜 우리랑 급이 맞는 줄 알아. 시골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김 여사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아니에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착한 사람한테서 받아내는 게 제일 쉬워요. 오히려 편하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제 우리한텐 증거가 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멍청했어.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속았을까?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사람을 믿으신 거예요. 잘못한 건 시어머니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정훈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집에 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설명하기 길어요. 일단 와요. 빨리.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와요. 아버지를? 응. 꼭 함께. 정훈 씨의 목소리가 긴장한 듯 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30분 후 정훈 씨가 시아버지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정훈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음엔 무표정하게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녹음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던 사람이 땅 팔아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런 게 편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 사람이 바보지. 사돈댁은 각서 한 장 써달란 소리도 못하는 숙맥들이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셨어요. 아버지,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게 정말 명희 목소리가 맞니? 네, 아버지. 오늘 오후 사모님들 모임에서 녹음된 거예요.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주먹을 쥔 손의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여태 이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사돈어른.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돈어른이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을지로 공사장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사돈어른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결혼식 날 사돈어른을 뵙고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은혜를 빌미로 사돈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장님도 그런 마음이셨겠죠. 네, 맞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됐어요. 은혜를 생각해서 어려운 형편의 땅까지 파신 분을 거지 취급하고 무식하다고 욕하고 돈을 떼먹겠다고. 시아버지는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쳤습니다. 정훈아. 시아버지가 아들을 봤습니다. 네, 아버지. 네 엄마 카드 사용 내역 뽑아올 수 있니? 네. 지금 당장. 그리고 서연이 것도. 정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훈 씨는 노트북을 꺼내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30분 후 정훈 씨가 서류를 출력했어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연 카드. 지난 한 달간 명품 숍에서만 6천만 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명의 카드. 같은 기간 3천만 원. 합계 9천만 원. 시아버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2억 빌려가서 한 달 만에 9천만 원을 명품에 썼구나. 시아버지는 정훈 씨를 봤어요. 정훈아, 서연이 통장 잔액 확인해봐라. 네, 아버지. 정훈 씨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6,500만 원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훈아,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 네,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이혼 서류 준비하고 명희와 서연이가 산 명품 목록 정리해라. 전부 회수할 거다. 그리고 사돈어른. 시아버지는 아버지를 봤어요. 내일 아침 2억 5천만 원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원금 2억에 나머지는 이자 및 사죄의 의미입니다. 사돈어른, 그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명희가 산 명품들 전부 중고 매장에 팔아서 그 돈도 드리겠습니다. 사돈어른, 받아주세요. 그리고 정훈이, 수진이 따라와라. 사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시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셨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시어머니와 서연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여기에 서명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농담이죠. 시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을 들으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사돈어른께서 녹음하셨어. 당신이 한 말 전부 다. 나는 그냥 농담으로. 농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수진아, 내가 왜? 농담이라고 하셨죠, 어머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식모 취급하신 게 농담이에요? 무식하다고 하신 게 농담이고요? 돈 떼먹겠다고 하신 게 농담인가요? 수진아, 그건...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1만 평 중에 3천 평쯤이야 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3천 평이요. 제 아버지가
2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꾸신 땅이에요. 한여름 폭염에도 한겨울 추위에도 매일 나가서 일하셨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봤을 때 굳은 살투성이었죠. 겨울엔 손이 터서 피가 났어요. 그렇게 일궈낸 땅이에요. 수진아.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흙만 만지던 사람이라고 하신 우리 엄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생활비 마련하시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농협에 품팔이 가셨어요. 겨울에도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 의대 보내셨어요. 제가 지금 의사가 된 건 우리 엄마 아빠가 흙 묻은 손으로 일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어떤 뜻이셨는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신 것도, 선물 주신 것도, 모임에 데려가신 것도 전부 돈이나 받아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야. 정말 좋아서. 그럼 녹음해서 500만 원으로 2억 받아냈다고 하신 건 뭐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맞아요. 돈도 없고 학력도 없으세요. 명품 가방도 모르시고 골프도 못 치세요. 해외여행도 한 번 못 가보셨어요. 하지만요. 제 부모님은 평생 남한테 피해 준 적 없으세요. 빌린 돈 안 갚은 적도 없고 뒤에서 남 욕한 적도 없어요. 그게 진짜 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명품 한복 입고 우아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속은 이렇게 더러운데. 수진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시어머니 아니세요. 제 남편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저는 오늘부로 인연을 끊을 겁니다. 뭐라고? 제 부모님을 모욕하신 분을 어떻게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명희.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여보, 당신 사돈댁이 누군지 알아? 시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30년 전 을지로 빌딩 공사장. 철근이 떨어지던 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머리 위로 철근이 떨어지고 있었어. 나는 그걸 못 봤고, 그때 누군가 나를 옆으로 밀어냈지. 대신 그분이 어깨에 철근을 맞았어.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분이 바로 사돈 어른이야. 이철수 사돈. 내 목숨의 은인이야. 설마. 그분은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어. 어깨가 으스러졌지. 그런데도 나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었지. 젊으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여보, 나는 몰랐어. 몰랐어도.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있든 없든, 학력이 높든 낮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내가 준 보상금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고 평생 일군 땅을 파셨소. 이번 기회에 갚고 싶다고 하셨어. 시아버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돈으로 뭘 했소? 샤넬 가방을 샀지. 그건 서연이 유학 가면. 유학? 시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서연이 유학 같은 거 없어. 이미 취소했어. 오늘 아침에 학교에 연락했어. 아빠.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왜 너를 유학 보내겠니? 거칠에만 중요시하는 너한테 유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시아버지는 서연을 봤습니다. 너는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해.
아빠, 제발, 내가 산 명품 전부 팔아라. 내일까지. 그 돈은 사돈 어른께 돌려드릴 거야. 시아버지는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서명해. 당신과는 끝이요. 여보, 제발. 30년 동안 당신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내가 바보였어. 시아버지는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멈춰섰어요. 아,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재산 분할 걱정은 하지 마시게. 당신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집도 내 명이고 회사도 내 명이고 예금도 전부 내 명이요. 그럼 나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제 일도 좀 하고. 시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와 정훈 씨도 따라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와 서연은 노원구 6평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이 산 명품들은 전부 중고 매장에 팔렸어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6천만 원어치를 샀지만 되팔았을 때는 4,2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산 명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천만 원어치가 1,500만 원이 됐어요. 시아버지는 그 돈을 모두 아버지께 보내셨습니다. 사돈어른, 이건 제 딸과 아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결국 부모님은 받으셨어요. 원금과 이자를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은혜입니다. 시아버지는 부모님 과수원에 최신 농기계를 들여놓으셨어요. 트랙터, 스피드 스프레이어, 예초기까지 총 5천만 원어치였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허리 굽히지 마시고 편하게 일하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태준 아우야. 형님, 제가 진작에 찾아뵙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30년 동안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니야. 그때 준 보상금으로 과수원을 운영할 수 있었으니 사장님은 이미 충분히 갚으셨어. 두 분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힘드시니 용서를 바라시나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이용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마워하셨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뒤에서 우리 엄마를 욕하셨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제발. 나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하고 있어. 시급 10,000원에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40만 원이야. 서연이랑 둘이 살려면 월세 60만 원에 생활비까지. 제발 좀 도와줘.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무식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제 병원은 더 성장했어요. 같이 일하는 의사가 3명으로 늘었고 진료실도 확장했습니다. 환자분들도 꾸준히 늘어 강남에서 입소문난 피부과가 됐죠. 시아버지는 회사를 정훈 씨에게 물려주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아지셔서 저희 아버지와 오래된 친구처럼 이곳저곳을 놀러 다니셨어요. 철수 형님, 오늘 날씨 좋은데 과수원 나가볼까요? 좋죠, 태준 아우님. 올해 포도가 정말 잘 됐어요. 두 분은 형제처럼 가까워지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근데 한 가지만 알려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가족끼리 돈 좀 빌리고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잘못은 세 가지예요. 첫째, 진심이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셨죠. 둘째, 사람을 무시하신 거예요.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 엄마를 거지 취급하셨어요. 셋째, 은혜를 원수로 갚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80번째 생신입니다. 과수원 마당에 큰 테이블을 차려놓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정훈 씨, 그리고 저. 형님, 80평생 건강하게 사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시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었어요. 태준 아우 덕분이야. 요즘 농기계 덕분에 일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버지도 잔을 들으셨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올해 포도 정말 잘 됐어요. 작년보다 수확량이 30%나 늘었대요. 다 아우님이 좋은 농기계 사주신 덕분이죠. 두 분은 형제처럼 다정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와 제가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그때 정말 바보 같았지?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속은 거 말이야. 그 사람이 준 선물 받으면서 엄마는 정말 고마워했어. 진심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녹음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엄마,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무식하지 않아요.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긴 진짜예요.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시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글쎄, 힘들게 산다고 들었는데 70대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알바하세요. 서연 씨랑 6평 원룸에서 둘이 살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불쌍하긴 하네. 엄마, 불쌍해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두 노인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출근했는데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원장님, 오늘 아침에 전화 왔었어요. 누구한테서요? 김명애 씨라고 하시던데. 원장님 시어머니 아니신가요? 제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용건이었어요? 진료 예약하시려고. 얼굴에 기미가 생겼는데 치료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병원은 예약이 꽉 찼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료실로 들어가 가운을 입었어요. 가혹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는데 우연히 노원구를 지나게 됐어요. 신호 대기 중에 고개를 돌렸는데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 시어머니였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손님에게 물건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고급스럽게 정돈됐던 손은 이제 거칠어 보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훈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 봤어. 정훈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 노원구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하시더라. 그랬구나.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뭐가? 어머니 안 도와주는 거, 가혹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정훈 씨가 저를 안았어요. 수진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5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셨어. 그냥 도와달라는 말만 하셨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야. 정훈 씨의 말이 맞았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과수원에 사과꽃이 만발했어요.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트랙터를 몰고 과수원을 돌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80이 넘으셨지만 농기계 덕분에 여전히 일하실 수 있으셨어요. 엄마와 저는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인생 참 묘하지? 호의라는 게 말이야. 진심이 없으면 독이 되는 것 같아. 엄마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는 여전히 사람들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동네 아주머니한테 과일 한 박스 드렸다면서요? 그거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거지. 나중에 뭘 바라고 주는 게 아니야. 저희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멀리서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트랙터를 세우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웃고 계셨어요. 사람은 배신을 겪으면서도 성장하는가 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훈 씨가 말했어요. 수진아, 어제 서연이한테 연락 왔었어. 서연 씨가요? 응. 결혼한대. 피아노 학원 다니는 학생 학부형이랑. 그래요? 응. 남자가 40대 후반인데 이혼남이래. 초등학생 아들 둘 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그러더라. 사랑은 아니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대. 36살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편의점에서 일하신대. 서연이 결혼하고 나면 혼자 사실 거래. 혼자요? 응. 정훈 씨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제가 정훈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어머니인데.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정훈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은혜를 배신하는 걸 선택하셨어. 그 결과를 지금 사시는 거고. 그래도 수진아, 그게 맞는 거야.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흙 냄새가 났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냄새였습니다. 창밖으로 사과꽃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봄은 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죠. 타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며 진정한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사연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